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군사 조달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려보다 캐나다 내부 산업 기반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지, 즉 절충무역과 경제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북미 전문가들도 캐나다가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기술 이전 범위 조선소 설립 현지 고용 창출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은 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그리고 훈련 패키지까지 완전 이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라서 캐나다 산업 전략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문장을 띄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산업, 경제,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졸리 산업부 장관이 한국 하나오션 조선소를 직접 다시 찾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처음에는 조용히 퍼졌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북미 국방 커뮤니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의 평가 핵심부에 캐나다 실무총 책임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기존 파트너였던 미국과의 관계 쇠가로 인해 산업 및 국방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고, 그 중심축 후보로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해외 언론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북미 언론은 이번 방문을 외교 행사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는 이 방문을 국가 산업 전략의 최종 검증 단계라고 해석했고, 한국 언론에서도 졸리 장관이 총리의 기존 일정과 별개로 단독 재방문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미 10월 말 캐나다 총리가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에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산업부 장관이 같은 시설을 다시 찾았다는 점은 이상할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외신들은 바로 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검증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설계 제한이 아니라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실제로 만들어낼 국가적 생산 역량과 납기 속도를 갖춘 파트너였습니다. 북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보고 3배치2를 최소 3척 이상 동시 건조하는 장면을 장관이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내부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건조 인프라는 자국 조선 기술로는 절대 구현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10월 방문 당시 한국 조선소의 규모와 생산 흐름을 본 뒤 우리나라에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프라라고 평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반면 해외 매체들은 이 평가를 단순한 찬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현조선 역량으로는 12척 규모의 대형 잠수함 사업을 일정 내에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였고,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뒤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국의 역량이 이제는 자신들을 넘어 아득히 추월하는 모습이 생생히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장면은 장관이 확인한 한국의 절충교역 패키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제안하지 못했던 것을 유일하게 한국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사업을 단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산업, 경제, 공급망 재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미 신문들은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의 평가 요소 중 절충교역과 캐나다 내 경제 기여도를 50% 가까이 반영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조선소 공동 설립, 기술 훈련 이전, 초기 건조분 한국 제작 후 나머지 캐나다 현지 생산까지 가능한 구조를 제시해 캐나다 측 관심을 강하게 끌어냈습니다. 각종 외신은 한국이 사실상 초기 세척은 한국에서, 이후 물량은 캐나다 현지 건조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의 방문은 바로 이 지점, 캐나다 산업 역량과 연동되는 절충 구조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 잠수함을 원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CTV 기사 댓글만 봐도 한국으로 빨리 가자는 반응이 줄을 잇고, SLBM 기반 설계를 갖춘 장보고3의 확장성에 감탄하는 의견이 계속 등장합니다. 캐나다는 이를 크루즈 미사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 이전 범위, 납기 속도, 생산 신뢰성을 전문가 수준으로 비교하며 사실상 한국이 정답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오는데, 캐나다는 폴란드처럼 정치적 줄 세우기를 우선하지
않고 산업 경제 전략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외신들도 정치적 요소를 빼면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납기, 건조 속도, 기술 이전, 산업 재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며 지금 캐나다가 찾는 요구 조건에 정합하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후보라는 평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한국 장보고3 배치2가 보여준 준전략 플랫폼 특성이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이 잠수함이 단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AIP 기반의 확장형 플랫폼으로 장기 작전 시간, 사거리 실질 자망 지속 능력에서 기존 유럽산 2000톤급 잠수함과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였습니다. 북미 분석팀은 장보고3의 실질 수중 배수량이 4000톤급에 가까운 범주라는 점을 열거하며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순찰 임무에 가장 근접한 플랫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캐나다의 해양작전 환경은 대서양과 북극해를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유럽제 잠수함의 기본 설계는 지중해와 발트해 중심이어서 실질 작전 지형과 맞지 않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전문가들은 한국 잠수함이 대양작전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장보고3는 개발부터 시험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기간 연속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해왔고 실제로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 동중국해와 괌인근까지 넓어지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 설계가 진화되어 왔습니다. 해외 분석팀은 이 점을 캐나다 해군이 얻기 어려운 실전 중심 설계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포인트는 한국의 건조 속도였습니다. 해외 군사경제 전문지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주기가 정상적인 선진국 기준의 절반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캐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는데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유지에만 매년 1조 원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이 내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안한 초기 세척 한국 건조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인도가 가능하다는 건 곧 빅토리아급의 유지비, 지출이 조기 절감된다는 뜻이었고 이 하나만으로도 한국 제안의 경제적 타당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산업 이전 모델은 북미 전문가들에게 캐나다가 원하는 절충 조건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옵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제 잠수함은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 건조 비율도 낮지만 한국은 조선소 설립부터 기술 훈련 이전까지 완전 이전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례로 이미 검증된 구조입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산업 재건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보고3 배치2의 SLBM 기반 구조도 캐나다 전문가들이 크게 주목한 부분입니다. 탄도미사일 계획이 없어도 이 6기 발사관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한 설계라 북극장기 순찰 임무에 최적화된 모듈 교체 능력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네티즌 여론 역시 한국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성능, 납기, 작전 지속 능력, 현지 건조 가능성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캐나다 해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대형 플랫폼이 유럽보다 경제성과 작전 효율성에서 우위라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정치보다 산업 경제 전략을 우선하는 국가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60조 규모의 산업 기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한국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며 결국 한국 잠수함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9일 한중미 해병대 영상입니다. 2018년에 창설된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기존의 수색대와 달리 철저하게 간부 위주의 정예화를 목표로 창설된 해병대 사령부 직할 특수부대입니다. 한국은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필두로 각 사단 예하의 수색대와 수색교육대를 통합하여 특수수색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렇게 탄생할 새로운 수색부대는 미 해병대의 레이더 연대처럼 최정예 부대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최정예 수색대를 통해 특수정찰 화력 유도, 직접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의 상륙작전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모든 군사작전 중 가장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군사작전은 상륙작전입니다. 해안에 방어선을 구축한 적을 상대로 전력 투사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상륙작전은 필연적으로 많은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상륙작전에 성공한다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전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전쟁의 큰 분기점에는 반드시 상륙작전이 존재
존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작전으로 남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등만 보더라도 상륙작전이 가진 가치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대규모 상륙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병대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며 21세기에도 실전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해군 육전대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가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으며 세계 최강의 미 해병대를 보고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이 예산 측면 등에서 미국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실전 경험이 많고 한국보다 발전되어 있는 미 해병대의 특징을 배운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해병대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해병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해병대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중국과의 교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형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바다와 지상을 넘나드는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은 이미 1940년대에 해병대를 창설한 이후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병대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판 해병대인 중국 해군 육전대가 몸집을 키우며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부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해병대는 보유한 장비의 화력도 우수한 편입니다. 일각에선 한국 해병대가 K1 계열의 전차나 K-55A1 자주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군보다 무기 체계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해병대의 임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해병대는 해상에서 지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상륙전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상륙함의 수송 능력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만약 성능이 좋아도 크고 무거운 무기로만 전력을 구성한다면 상륙함의 배수량 문제로 인해 수송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도 상륙작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K2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주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신의 길이가 너무 길어 상륙함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해병 1사단에 배치된 K1A2 전차는 120mm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전차 포신이 차지하는 공간이 적은 만큼 더 많은 전차를 상륙함에 적재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전투 중량이 47톤을 넘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상륙전에는 맞지 않는 요소도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백령도, 연평도, 해병 2사단 예하 한계대대에만 K9 자주포를 배치하고 나머지 부대는 K-55A1을 활용하여 상륙작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병대는 보편적인 지상군과 달리 특수한 편제의 부대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챙겨주지 않으며 미국조차도 해병대가 육군보다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력 전차와 자주포로 한 세대 이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륙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 때문이며 K1A2와 K-55A1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충분히 강력한 전력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과거부터 실제 전투에서 위력을 입증했는데 월남전 당시 한개중대가 2개 연대의 북베트남군을 막아낸 짜빈동 전투는 미 해병대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전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력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상전력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일부분 앞서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 지상 화력 측면에서 우수한 무기들을 편제하고 있는 반면 미 해병대는 대대적인 부대 개편을 통해 전차 부대를 전부 폐지하고 야포 수량을 줄이는 대신 분대 정원을 15명으로 증설하는 등 화력보다는 신속성과
소규모 상륙 기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지상 화력에서 많은 차이를 내보이는 점은 양국의 해병대가 가진 작전 환경과 부대 편제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유사시에 북한 일대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평시에도 서북 도서 일대는 북한과 마주하며 군사 분쟁의 위협이 높은 만큼 전차와 자주포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송 부담이 과중한 전차 등을 감축하는 대신 군대 병력을 늘려 소규모로 적의 해안과 도서 지역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해병대의 전술 교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 전력과 해상 전력은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 해병대는 여느 미군과 다르지 않게 강력한 항공 전력을 기반으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을 편제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제야 항공대 창설을 통해 헬기 전력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해병대까지 전투기를 편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헬기가 편제된 항공대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마리논 헬기를 통해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유사시 공중을 통한 상륙작전과 후방교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 헬기가 더해진다면 육해공 입체 상륙작전 역량도 한층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상륙함 등 해상 전력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상륙함 전력이 다소 부족한 대신 전시 상황에서 증원될 미 해병대의 상륙함을 한미 해병대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력을 구성하면서 자체적인 상륙함 확보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병대가 보유한 지상 전력은 미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넘어갈 공중 전력이나 상륙 지점으로 수송할 해상 전력이 충분하진 않다는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가 경계하는 해병대의 육군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가 전차 등 중장비를 포기한 것에는 해안 상륙의 신속성을 증대하려는 이유와 함께 점차 육군과 다르지 않게 변하는 부대 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초수평적 상륙작전은 구시대의 교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해병대는 기동성의 걸림돌이 되는 기갑과 포병 전력을 감축하고 고기동 기습 타격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작전 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상륙작전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상당수의 육군 임무를 해병대가 대신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 당시에는 해병 2사단의 해강간 경계 작전 임무를 두고 해당 작전 지역을 육군에 이관하면 육군 2.5개 사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병대를 해강한 경계에 배치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결정은 2개 사단, 2개 여단 등의 부대를 보유한 해병대에서 정작 1사단만이 즉시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해병대의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의 작전 교리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우리 군의 현실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해병대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감행할 여지가 높아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 사태로 인해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중국은 압록강 일대를 통해 육군 병력을 한반도 북부로 남하함과 동시에 자신의 해군 육전대를 파견하여 북한의 주요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둥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제6육전여단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워 북한 내 작전에 투입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인데요. 이러한 중국군의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대는 단연 해병대입니다. 북한은 서해 일대로 흐르는 강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해병대 병력이 해상에서 강을 타고 북한 내륙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해군 육전대는 병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지만 아직 항공 전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병력 전개가 어렵다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비 현대화가 미흡하여 작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북한과 더 가까운 한국이 신속한 상륙 작전을 전개한다면 주요 지점을 선점하고 해군 육전대를 상대할 수 있으며, 특히 지상 상륙 이후에 필요한 화력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개의 해병 사단 이하의 4개의 포병대대와
1개의 다연장 사격대, 1개의 전차대대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를 맞상대할 전력이 1개의 포병대대와 1개의 전차대대에 불과하여 화력 측면에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해병대가 남포를 거쳐 평양으로 상륙하며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하고 일부 부대가 청천강 일대로 상륙하여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남하하는 중국의 육군과 해군 육전대를 저지한다면 그만큼 우리 군은 육군 병력과 예비대를 북진시켜 북한 지역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술 교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